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양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세계 경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시장에선 금을 비롯한 안전 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증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간신히 버텨냈던 세계 경제 다시 먹구름이 들이우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죠. 네,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는 유가가 좀 빠졌더라고요. 약간 관망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방금 전부터 다시 유가가 뛰기 시작한 게 아마 여기 뉴스에도 나갔지만 지상전 이제 임박했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아마 이제 중동발 불안이 유가를 좀 밀어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걱정인 게 전쟁 장기화 우려가 지금 좀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첨예한 대립까지 확전이 되게 된다면 과거에 오일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조금 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을 보면 이란이 전 세계 중에 이제 중동 국가 중에 사실 3위의 산유국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이라크가 2위, 바로 아래가 이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란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해서 한동안 원유 수출을 못 하다가 올 들어서 이제 이란이 다시 미국 제재가 좀 약해지면서 원유 수출이 다시 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최근에 유가가 조금 뭐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지적 분쟁에서 사실 좀 더 커져서 국제적 분쟁, 즉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쟁으로 확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011년에 사실 미국이 그 원유 제재 이란에 했을 때 이란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20%가 공급이 되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를 또 봉쇄했을 때 이제 원유가 공급이 줄어들고 그런 원유가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다 조금 잡히고 있었는데 다시 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오일 쇼크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2차 오일 쇼크와에 지금 새롭게 들어올 그 다른 점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국제유가 향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봤을 때 1차 오일 쇼크랑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전 세계 경제에 원유의 의존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BIS나 여러 기관들이 IMF나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유 자체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실은 원유가 전 세계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 또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은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갈지를 사실 저희가 좀 관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끝난다면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예전에 1, 2차 오일 쇼크와 같은 효과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확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장기화되었을 때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전 세계 한복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하나 더 전쟁이 그것도 산유국에서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이것은 그때와는 뭐 조금 다른 크기지만 전 세계 경제에 굉장한 작은 오일 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6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악영향을 더욱더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한 문장으로 보통 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최근 들어서 경상수지를 보면 뭐 3개월, 4개월 연속으로 흑자이긴 하지만 별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반기지 않는 이유는 불황형 흑자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더 고부가가치의 물건을 외국에다 파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원유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오는 중간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와서 가공을 해야 될 외국의 중간재들의 구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뭐 경상수지 자체로는 흑자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별로 반길 만한 흑자가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뭐 사실 KDI에서도 그런 얘기를 최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더뎌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4%, 내년에 이제 IMF에서 어제 나온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4에서 2.2로 깎였는데요. 사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에서는 한 1.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흔하지 않은 네. 아주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시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그리고 금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쪽에 계속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인데요. 네. 이 금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서 문제였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 하면 저희는 이제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 국채를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달러, 뭐 미국 국채, 금 이런 안전 자산의 선호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언제 벌어졌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경제에 즉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이지 않습니까? 유가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조를 다시 밀어 올릴지 이 점도 주목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 일시적이라면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사실 미국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것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서 봤던 안 좋은 사이클, 결국 원유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임금을 밀어올리고 그래서 임금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이런 안 좋은 어떤 악순환 구조가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러한 유가의 기조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이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미 금리 차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추가 인상으로 간다면 우리도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과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를 것 네. 같고요. 저는 뭐 금리를 한 번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한국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국내 경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방 리스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국은행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만 네. 저도 조심스럽게 동결을 하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인상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동결을 하고 향후에 국제 유가 향방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던 분쟁의 향방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오는 19일과 뭐 11월 30일 두 차례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뭐 뒤로 갈수록 두 번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현명하냐 혹은 무엇을 할 것 같냐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저한테는 들리고요. 네. 뭐 현명한 방법은 금리를 한번 올려놓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러기에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올 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현 수준 3.5%에서 동결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IMF에서 10월 세계 경제 전망 발표를 내놨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랑 우리나라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전 네. 세계도 어디냐에 따라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 세계 성장률은 낮췄습니다. 0.1 낮췄고요. 3에서 2.9로 낮췄고요. 그리고 어디를 낮췄느냐를 보면 우리나라 0.2 깎고 그다음에 중국을 깎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높였냐? 그러면 미국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이 유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유럽이다 보니까요.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IMF가 보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요. 미국 혼자 사실 내년에는 독야청청할 것 같다. 나머지 경제권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것 같다.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다. 뭐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되는 이유는 뭐 뻔한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미국이 그렇게 홀로 독야청청한 경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경제적인 함의를 가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은 내년에 생각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 결국 수요를 줄여서 경기를 좀 다운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내년에도 잘 버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진 못하더라도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좀 오래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국내 경기 상황으로 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미국과의 금리 차이나 여러 가지 국제 자본시장의 이동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에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통화 정책의 어떤 그 룸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통화 정책의 경기 대응력도 약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 하나가 지금 추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작년에 그러니까 어제 IMF가 한 얘기들 경제 전망이 사실은 저는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은 어쨌든 간에 버틸 거고요.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아주 약하게 들어갔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경제권들의 나머지 나라들의 경제 회복은 조금 더뎌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에 있어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도 힘든 한 해였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2년 연속 조금 힘든 연속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물가도 높고 네. 금리도 사실 높은 상황.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사실은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때 정책이 조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내년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정부는 안 쓰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아주 미세한 금융 정책들과 통화 정책들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용이 돼서 저희 소비자들의 이 조금 어려운 부분,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조금 달래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